히모 다일루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어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CPB에서 이제 CPB나 에크모에서 이제 플로우 레이트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쉐어 레이트는 비스코시티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플로우에서의 비스코시티와 이제 베스큘러의 지오메트리의 영향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겐 푸아세이유 방정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베스레이 다이아메터가 감소하면 쉐어 레이트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베스레이 다이아메터가 가장 크게 4분의 1로 아래 4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는 이제 쉐어 레이트에 이제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플로우의 감소에 따라서 이제 블로우 이제 비스코시티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페리페랄 레지던스 또한 이제 증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제 비스코시티가 작용하는 범위가 다르게 되는데, 에올타에서부터 이제 베뉴얼까지 캐필라리 베뉴얼까지를 봤을 때 이 포스트 캐필라리 베뉴얼 포스트 후에 이제 플로우가 가장 낮아지고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가 가장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올탐이 라지 베슬 이 아트리올까지의 이제 블러드 플로우는 거의 방해를 받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동맥 모세혈관과 이 정맥 모세혈관 여기에서의 가장 플로우가 이 점도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CPB 적용 시에 이제 블러드 비스코시티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블러드 비스코시티에 대한 이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운영한다면 이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반드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모 다일루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이 정상적인 이 헤마토크리트를 가지고 체외 순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캐필라리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이 대부분은 센터에서 이제 정상보다 낮은 플로우를 이용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플로우라는 개념은 이 카디악 인덱스로 따졌을 때 2.0에서 2.4 정도의 플로우를 보통 일반적으로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 대체적으로 낮은 플로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수술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제 펌프 플로우를 더 낮추려는 의도도 또 포함이 되고, 이런 낮은 플로우를 조직에 이 카디악 아웃풋을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제일 문제는 이제 산소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과 이제 올간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 체온을 낮추는 하이퍼소미아를 실행을 합니다. CPB에서는 항상 루틴으로 CPB에서는 실행을 합니다. 낮은 플로우를 정상보다는 낮은 플로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히모다일루션을 통해서 이 헤마토크리트가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낮은 플로우에 이 빈혈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하이포서미아를 거의 루틴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플로우 레이트 또는 이제 퍼퓨전 프레셔를 낮추는 것은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말초 혈관에서의 저항을 올리게 되고, 이 결과가 이제 티슈 퍼퓨전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 티슈 퍼퓨전이라고 하면 조직의 산소 전달이 제대로 관류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티슈에 이제 산소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히모 다일루션의 장점이라 하면, 이런 히모 다일루션을 통해서 이 티슈 퍼퓨전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히모 다일루션을 통한 이제 헤마토크리트가 이제 정상 이하로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세혈관에서 이제 모세혈관은 거의 적혈구가 한 줄로 지나가는 정도의 아주 가는 혈관인데, 이 부분에 이 점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통과가 더 잘 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블러드 비스코시티와 이제 헤마토크릿은 이제 직접적인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모 다일루션을 통한 이 헤마토크릿의 인위적인 저하는 이 전체적인 저항을 이제 의미 있게 낮추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 티슈 퍼퓨전을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마토크리트가 높았던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범위 이내에서 히모다일루션을 실행을 하는 것이 실제 그 티슈의 퍼퓨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동물 실험에서도 42%에서 이제 25%로 저하를 시키게 되면 이 같은 퍼퓨전 프레셔라고 했을 때 이제 퍼퓨전 플로우를 50%를 증가시키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동물 실험에서 이렇게 나왔고, 일정한 히모다일루션과 이제 펌프 플로우를 일정하게 유지를 했을 때 퍼퓨전 프레셔가 이제 브로스 비스코시티 변화에 이제 같이 정비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뭐 히모다일루션이라던가 이제 비스코시티에 의해서 그 어떤 임상적인 영향은 이 최초 CPB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 퍼퓨전 프레셔를 이제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플로우 자체도 낮지만 그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 페리페럴 레지던스가 그 말초혈관의 저항이 줄어들면서 이 전체적인 그 관류 혈압, 관류로 인해 형성되는 혈압, 이 퍼퓨전 프레셔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심한 경우는 뭐 40 밀리미터 머큐리 미인으로 해서 이 정도에서 최초에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플로우를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정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이제 비너스 리턴을 이제 수동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작은 스몰 베슬, 특히 이 포스트 캐필라리 이제 베뉴얼, 이 폐 정맥 모세혈관에서의 플로우를 확연하게 증가시키는 이 결과를 가져왔고, 인간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쪽에 비너스 리턴이고, 이게 이제 프레셔라고 봤을 때 어느 일정 선에서 헤마토크리트가 59%인 거와 21%였을 때 이만큼의 그 비너스 드레인이 그 더 증가를 하는 것을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와의 관계는 당연히 이제 비스코시티와 온도와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온도가 높을 때는 그 비스코시티가 40%일 때 이게 낮지만 점점점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비스코시티가 상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를 그 머리로 가는 플로우를 바이패스 전보다 50에서 이제 300% 이상 이제 증가를 시킨다는 결과가 있고,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제 블러드가 이 높은 비스코시티 그라디언트에서 좀 더 물에 가까운 뉴트온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국소적인 조절과 CO2 레벨의 변화, 이제 퍼퓨전 프레셔의 영향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 혈 희석을 통한 국소적 이로움에 대한 것은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헤모글로빈이 헤마토크리트가 높았던 것보다는 당연히 많은 플로우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 카디악 아웃풋을,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낮아버리면 이 드레인 자체는 그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드레인이 더 의율이 안 됩니다. 왜냐면 카디악 아웃풋 자체에 이 보내주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그 전에 있던 비너스 쪽에서의 혈류가 다 리저버로 빠져나오지만 그 뒤로는 낮은 카디악 아웃풋으로 인해서 드레인 자체가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을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포서미아, 그 저체온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바소 컨스트릭션, 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 비스코시티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플로우를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헤마토크릿과 이제 비스코시티의 관계만큼은 이제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체온이 이제 Q10 법칙은 이제 온도에서 산소 소모량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 체온이 만약에 10도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 점도는 20에서 25%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체온이 10도 떨어졌다고 해서 비스코시티가 20에서 25%로 이 증가를 한다는 게
여기에서 뭐 헤마토크리트가 갑자기 20에서 25%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혈장이라던가 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도 줄어들게 되고 그 온도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점도가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거지. 뭐 헤마토크리트가 20에서 25%가 올라가서 그 점도가 상승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다면 이 산소 분자의 이동을 조건을 보면 뭐 헤모다일루션이 가장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히모다일루션을 통해서 옥시젠을 이동을 많이 시킬 수가 있죠. 오히려 그 관류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산소 전달은 대기로부터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로의 산소의 이동을 말을 하는 거고, 이런 이동의 조건을 뭐 당연히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의 이용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 증가를 하느냐 뭐 적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산소가 얼만큼 조직에 전달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헤모글로빈과 또 헤마토크리트의 수치도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너무 높아도, 물론 너무 높아서 많은 산소를 가지고 조직에 갈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체외순환 과정에서 체온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의 오히려 산소 전달은, 조직에서의 산소 전달은 더 그 페리페럴 퍼퓨전은 감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히모다일루션을 통해서 그 관류량 자체를 증가를 시켜주는 거고, 이 티슈에서의 이제 그 퍼퓨전이 어떻게 되는가, 보통 우리가 뭐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셧다운이라는 말은 이 조직에서 산소가 거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완전히 막혀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산소가 조직에 떨궈줘야 되는데, 조직의 이 혈관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떨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티슈가 옥시젠을 이제 어떤 끌어내는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뭐 이런 가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로의 산소의 이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헤모글로빈은 산소 전달 과정에서 이제 많은 생리적 장점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산소는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는 물입니다.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녹지를 못합니다. 플라즈마에.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통한 그 산소의 전달은 그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에 잘 녹는다면 뭐 플라즈마를 통해서 다 녹여가지고 조직까지 끌고 가면 되겠는데, 이 물과 산소는 그 극성과 무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제한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히모글로빈을 통해서 이제 분자와 결합을 해서 하는 거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티슈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히모글로빈을 통해서 그 조직에 산소가 전달이 되게 되고, 나머지 5%가 이제 플라즈마에 녹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95%는 이제 퍼센트에 다니고, 그 히모글로빈을 왜 95%로 나누냐면, 히모글로빈은 뭐 워낙에 그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이런 그냥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 뭐 1, 그 다음에 1mm의 이 육면체를 봤을 때 이런 계속 점을 찍어서 다 찍는다면 이렇게 다 빨갛게 만드는 뭐 이런 정도의 너무 많은 헤모글로빈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포화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 레벨 아래로 이제 헤모글로빈을 감소를 시켜도 충분한 산소가 전달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선이 있습니다. 너무 낮아지면 예전에 그 무혈수술 관련돼서 이 논문을 그 과에서 여러 케이스를 하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무혈수술 과정에서 그 낮은 헤마토크리트를 얼마로 볼 것이냐 했는데, 논문에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가, 남자는 뭐 16%, 여자는 뭐 18%까지 뭐 괜찮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병원 그 전에 있던 병원에서 이 무혈수술 과정에서 이제 그 히모다일루션을 통해서 헤마토크리트를 얼마까지 떨어뜨릴 거냐, 그래서 피를 안 주고 수술을
하는 게에서 30 많은 케이스를 했었는데 그때 성공률이 한 95% 정도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2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이거를 그때 상황 여러 가지 랩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피를 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게 되고 20% 이상이라고 하면 더 이제 주지 않고 끝까지 수술을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대부분 수술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한 95%의 성공률을 보였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이제 어느 적정선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히모다일루션이 되면 당연히 뭐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겠죠. 히모다일루션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제 RAP라는 거를 이 랩이 뭐 간단히 랩이라고 그러는데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그스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게 그 자가연료를 역행적으로 이제 프라이밍을 진행을 해서 이제 이 크리스탈로이드로 프라이밍 됐던 거를 이제 혈액으로 채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셀세이버 같은 것도 이제 이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뭐 히모다일루션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최대한 환자의 혈액을 월석이라던가 이렇게 버려지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거의 팁 투 팁으로 셀세이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을 열기 시작해서 닫을 때, 완전히 스킨을 닫을 때까지 스킨 투 스킨으로 해서 거의 셀세이버를 사용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은 양의 피도 다 모아서 펌프 운용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긴 할 텐데, 이만큼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히모다일루션을 얼만큼을 해야 될 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